안녕하세요. 오늘도 사연 살롱을 찾아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서울 강서구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성입니다. 지난해 약 1년 동안 함께 살았던 남편과 이혼을 했고, 지금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아가며 살고 있어요. 여기서도 다양한 이혼 사연을 듣고 있는데, 제 이야기를 들으면 정말 만만치 않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하실 것 같아요. 시댁이 어려운 상황을 만들더라도 남편과 잘 지내면 된다는 생각에 사람 하나를 믿고 결혼했었던 나를 반성하게 되네요. 이런 인간들과는 더 이상 상종할 수 없다고 결론을 냈어요. 제가 남편에게서 가장 심한 배신감을 느낀 건 아버지의 장례식 때였어요. 자기네 식구들과 어울려서 아빠의 죽음을 전혀 슬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막장 같은 인간들이 저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 지금부터 차근차근 이야기해 볼게요. 잘 들어주세요. 제가 원래 큰 소리를 내는 걸 안 좋아해서 웬만한 일은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넘어가는 성격이었어요. 나하고 트럭을 일으키는 걸 좋아하지 않았기에 저 하나 참으면 그냥 다 편하고 좋을 거라며 독한 말을 잘 하지 않았어요. 연애할 때도 결혼 생활하는 동안도 저는 남편에게 큰 소리치는 일이 별로 없었고, 남편이 뭔가 고집을 부리면 귀찮아서라도 대충 맞춰주는 스타일이었어요. 남편은 평범한 생활을 원해와 사람이었는데 생활이 좀 힘든 집안에서 선천이 아닌 것처럼 가장 빚을 갚는 사람이었어요. 있는데 형이 한 명 있었는데 그 형이 사업을 몇 번 벌렸다가 다 망했다고 하더군요. 그러던 바람에 가정 형편도 어려워졌고, 아빠는 제가 고생할까 봐 걱정된다고 꽤 반대하셨어요. 남편 아버지가 안 계시고 어머니만 있는 것도 반대 이유 중 하나였어요. 아빠나 제가 엄마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런데 경식제 아버지가 안 계시고 홀로 어머니라고 반대하는 건 좀 아니지. 나도 아빠만 있으니 양쪽 집안에서 서로를 더 이해할 수 있잖아. 우리 딸 준영이 처갓집에 장인 어른만 있는 것이랑 시골에 시어머니만 있는 것이 같은 줄 알아? 아빠는 여자가 아니어도 안다. 그것은 얼마나 피곤한 일인지 눈도 있고 귀도 있어서 서로를 보고 들을 수 있다고 이해한다고 오인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사람의 마음이 이해할 수 있는 성품이 돼 있어야만 하는 것이죠. 처지가 이야기 나온다는 말이지만 너는 내 부양을 책임지지 않을 텐데 내 결혼할 집은 다르다고 하죠. 일을 안 하고 돈만 바라보는 사람이 둘인데, 그리고 경식이가 걔는 이제 대리인데 너는 팀장 대우잖아. 그 차이가 얼마나 큰지 알아? 사람의 삶은 사람 하나만 좋으면 될 것 같지만 전혀 아니에요. 그러니 좀 더 생각할 시간을 가지자. 연애나 결혼은 막으면 막을수록 더 뜨겁다는 말이 있죠. 저는 딱 그렇게 된 적이 있었어요. 아버지는 처음에 반대하셨는데 어쩌다가 결국 결혼을 해야만 한다고 느껴졌고, 남편도 마찬가지였어요. 남편은 아버지의 식당에 자주 와서 인사를 하고 돕겠다며 팔도 걷어붙인 적도 있었지만 아버지는 거절만 하셨어요. 하지만 저와 남편이 결심이 확고해서 결국 아버지도 우리에게 자리를 내줘서 6개월 후 결혼을 허락했어요. 아버지는 한번 결정하면 모든 것을 따르시는 분이라서 남편과 술을 같이 하고 이야기를 많이 들어주셨어요. 시댁은 저희 결혼을 도울 수 없는 상황이어서 아버지가 우리 신혼집을 준비해 주셨어요. 남편은 시댁을 부양해야 해서 저 혼자 대출을 받았습니다. 나머지는 아빠가 보시고 신혼집을 산 것이니 거의 아빠가 해주신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시댁에서는 제가 집을 산다고 하니 한숨을 내쉬며 매우 기쁘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둘째, 아들이 직업에 대해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며 신났을 때 고맙다는 말은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이기적인 면을 인식해야 했지만 결혼 의지만으로만 분별력을 잃고 시어머니가 친구들에게 자랑을 많이 해서 그들이 나를 좋아하기 때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저 자기 자랑뿐이었다는 것을 너무 늦게 깨달았습니다. 아빠는 50대에 회사를 그만두고 식당을 시작하셨어요. 제 어릴 때 돌아가신 엄마는 항상 나이가 들면서 작은 식당을 하며 소소하게 살고 싶은 게 소원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걸 기억하고 아버지가 혼자라도 할 것이라는 마음으로 가정식 식당을 오픈하셨어요. 원래 뭐든 하시면 잘하는 분이시어서 그런지 식당은 꽤 잘 되는 편이셨어요. 또 돌아가실 때까지 제 신세 지고 싶지 않다고 부지런히 돈도 모으셨던 소위 말라는 겉으로 티내지 않는 알부자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당을 계속 하신 건
아버지가 힘이 있을 때까지는 엄마가 하고 싶으셨던 일을 해주겠다는 의지 때문이었고, 대단한 부자는 아니더라도 남에게 아쉬운 소리 안 하고 오히려 돕는 정도라면 괜찮다고 생각해요. 시댁은 우리에 비하면 빚도 많고 수입도 힘든 것 같아요. 상태였어요. 남편의 돈 절반은 시댁으로 가는 걸 저도 알고 있었는데 시어머니는 오히려 신혼집 대출금 단속을 하더군요. 예, 너 우리 경식이 신혼집 대출 군 갚으라고 하는 건 아니지. 처음부터 내가 산다고 했으니 내가 대출받은 거니까 끝까지 책임져야 한다. 중간에 힘들다고 오는 소리 하거나 경한테 기대려고 하지 마라. 안 그래도 우리애 힘들어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제가 다른 대출도 없고 연봉도 좀 돼서 대출금으로 힘들게 하지는 않을 거예요. 너 은근히 내 자랑할 줄 아는구나. 뭐 다는 거 아니야? 요즘 세상에 자기 잘난 맛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거 나도 아니까? 그래, 내가 지금 말한 것처럼 너네 집 산 거 후회하지는 않게. 엄마, 걱정하지 마. 주연이도 나도 벌 만큼 벌어. 주연이가 산 아파트는 오르막에 놀랐지만 떨어지지 않아. 우리가 잘 되면 평도 더 높아지고 집에도 더 좋은 일이 있을 거야. 그래, 경식이네 말이 맞는 것 같지? 알았어. 둘이 탈 없이 잘 살아라. 그러면 더 바랄 게 있겠니? 시어머니는 좋은 말을 해주는 것 같은데도 늘 말에서 가시가 느껴질 때가 있었어요. 저는 단순히 제가 어려워해서라고 생각했었어요. 그게 그 사람의 성품이었죠. 남편은 결혼 전에도 그랬고 결혼 후에도 항상 시댁을 잘 챙겼어요. 특히 형일이 형은 그 형제애가 각별해 보였어요. 가족끼리 똘똘 뭉치는 느낌이 좋았어요. 저도 그 안에 들어가고 싶은 기분도 들었고 외동인 저는 어릴 때부터 형제가 있는 친구들을 부러워했는데 남편이 있는 형이 있는 남편에게도 그런 감정을 똑같이 갖고 있었던 것 같아요. 아주버님은 딱 보기에도 까다로워 보이는 인상이었고 그게 남편하고 가장 다른 점이기도 했고 딱 보면 아주버님하고 시어머니는 되게 닮았는데 남편은 그런 까다로운 느낌이 아닌 게 돌아가신 아버지를 닮은 것 같더군요. 아무튼 결혼 전부터도 저한테 군기를 잡으려는 게 눈에 보였던 아주버님은 저희 신혼집에 대해서는 괜히 간섭하려 들고 이것저것 아는 척을 많이 했어요. 그러려고요. 돈을 혼자 다 한다 하더라도 신혼집은 남편의 이름으로 해야 옳은 것 같아요. 그렇게 해야 집이 가정의 기둥으로 선점이지요. 솔직히 아파트 이름이 싫다면 하나의 집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을 거예요. 이게 바로 사는 게 아닌가요? 어차피 우리의 경제적인 부담이 더 들어갈 텐데 진정한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돈의 문제를 따지지 않고 남편에게 내놓게 해야 하고 해야 하는 것들은 해야 하는 일들이 아닌가요? 그런 마음가짐으로 살면 행복이 들어오고 나가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라 한마디 하고 싶었지만 남편이 바로 옆에 있어서 천천히 했겠죠. 남편이 감정이 나빠져도 참아주길 바라며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도 형은 우리보다 어른이십니다. 어머니가 돌아가셔도 가정이라는 것은 계속된다. 어른이 되더라도 거북할지라도 조금은 많아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 생각을 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왜 벌써부터 그렇게까지 어른으로서 대접을 받아야 하는지. 물론 아주버님은 나보다 높은 분이시지만 그렇더라도 그런 말까지 다 참으라는 말을 어떻게 듣겠어요. 경식 씨, 이런 식일 거예요. 형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모두가 가족이란 점이고 나에게 형이라면 너에게도 마찬가지로 형인데 조금 받아들이는 게 좋겠어요. 저는 결혼 생활 1년 동안 이 말을 가장 힘들게 받아들였어요. 모든 불리한 말을 들을 때 무조건 참는다는 것, 만일 가족이라면 제 입장도 고려해 주셔야 될 것 아닌가요? 아주버니 카타를 찾는 것만으로 결혼하는 게 아닌데요. 그것뿐이 아니었어요. 우리 신혼 여행은 스페인으로 간다고 해서 함께 스페인을 처음 둘러본다는 것을 말하고 그에 대해 제게 혼자 자유롭게 여행을 할 비행기 표를 예약해 주길 요청했더군요. 이러한 비상식적인 요구까지도 남편은 형님의 말이라는 점에서 어떻게든 수락하려고 했고 이러한 문제들이 제와 남편 사이의 논쟁 포인트가 되었어요. 다른 문제들에는 서로를 힘들게 하는 일은 거의 없었는데 시댁, 특히 아버니가 미리 돌아가실 때 남편은 즉시 죽어버리는 신형이라는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물론
아버님 스페인 비행기표는 남편이 몇 시간의 설득 끝에 없던 일로 이루어졌지만 이것이 왜 이렇게 꼼꼼히 이해를 구해야 하는지 제 마음은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아내로서는 아버님보다 형님의 입장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서 기가 막히기도 했지만 나는 그것이 결혼 못하는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여겼어요. 한마디로 그저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은 일이라고 가볍게 생각했던 거였네요. 결혼해서 살면서 이런저런 자리가 잡히며 저런 억지스러운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막연히 생각하고 있었어요. 게다가 남편은 우리 아버지한테 잘할 것이라고 굳게 맹세까지 했거든요. 내가 진짜 장인 어른 친부로 생각하고 잘 모시실 거야? 나 부족한 걸 아시면서도 결혼을 허락해 주시고 집값도 많이 보태 주셨잖아요. 집에서 변변한 일 하나 못하는 것도 다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하시고 나랑 허심탄회한 이야기도 많이 해주셔서 오랜만에 아버지랑 이야기하는 게 어떤 기분인지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나가 엄마나 형한테 하는 만큼 장인 어르신께도 신경을 쓸 것이니 그런 생각이 고마워요. 우리 집에는 나만 있잖아. 경석 씨가 아빠께 잘해드리면 아빠도 많이 고마워하실 거예요. 아빠께서는 전에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흐뭇한 표정을 지시며 내심 즐거워하시더라고요. 그러나 결혼 후에 많은 일들이 달라졌어요. 먼저 시어머니는 우리만 잘 살면 된다던데 하루가 멀다 하면서 저에게 전화를 하시며 집에 물건이 떨어졌다고 하여 수리를 요구하셨어요. 그러다가 제가 도와드리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면 이렇게 하시며 말씀하셨어요. 참내, 너한테 시집에 있는 사람이라고 나랑 우리 경준이 밖에 없다. 너는 불편하지만 밥이 넘어간다. 어려운 시대를 견디며 밥이 부족해도 너희만 제대로 먹고 잘 살면 된다. 세상이 연이라는 말로는 복 있는 짓은 전혀 하지 않아서 신세 한탄을 나쁜 사람으로 만드는데 결국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인가 싶기도 했다. 매 주말마다 우리 부부를 불러 밥을 먹자고 하는데 그들은 말로는 우리를 위해 밥을 차려준다고 했다. 그러나 가면 부엌 모든 일은 다 제 역할이고 남은 3명은 거실에서 자기들끼리 웃고 수다 떨었다. 또한 화투판을 치는 것을 구경하면서도 내 머리가 아팠다. 아주버님은 담배를 피우며 권한다. 그러면서도 중요한 일을 부탁했다. 다 함께 해봤다. 여러분은 곧 냉장고에서 맥주를 꺼내오라고 부르는 것을 턱끝을 건다. 또한 거기에 시원한 것이 들어있다. 또 오징어가 너무 딱딱해서 팝콘 봉지가 선발해 있다. 새로 사온 거니 뜯어서 담아서 가져오라고 하면서 얼마나 많이 부풀리고 더 맛있게 먹는지 정말 너무 피곤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난 신혼 첫부터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아서 우선 하라는 대로 해보자는 마음이었습니다. 이러한 일도 한두 번이지만 매주 일어나니까 시댁이라 맨 근처도 가기 싫어지더군요. 그것뿐만이 아니고 주중에는 시어머니 일이 있었습니다. 때도 없이 전화를 거시니 저에게는 자유가 없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도 아빠를 보고 싶고 친정에도 가고 싶었는데 그럴 여유조차 없었어요. 하지만 제일 싫었던 것은 바로 시어머니와 아버님이 신혼집에 마치 자기네 집 건너방 들리듯 왔다 갔다 하는 것이었어요. 비밀번호를 시어머니에게 가르치지 말라고 했는데도 남편은 신경 쓰지 않고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그런 일로 제가 남편의 성질을 바꾸려는 시도를 포기했지만 남편은 제게 다시 생각해 볼 것이라고 말하면서도 당일에 시어머니에게 알려주었더라고요. 우리 둘 다 회사 때문에 바쁘기 때문에 집안일에 신경을 잘 못 쓰는데 엄마도 우리 신혼 생활이 잘 되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니 마음 편안하게 생각해봐. 솔직히 말하자면 엄마가 우리를 위해 세심하게 신경 써주는 것은 좋은 일 아닐까?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지 말고 우리 둘이 있을 때 방해된다고 생각하진 마. 남자들과는 다르게 시어머니는 반차나 연차를 내면서도 쉬는 시간에도 갑자기 닥치곤 했고 때로는 아주버님과 함께 했는데 그렇게 여러 달이 지난 후 아주버님이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됐어. 아주버님은 우리 집을 여기저기 둘러보며 마치 자신의 혼인 장면 샘플을 보는 것처럼 가전제품이나 다른 물건들까지 하나하나 살펴보곤 했어. 나는 그것이 너무 싫었어. 경씨가 가전제품들은 다 내 돈으로 산 건데 그게 아니라고. 이런 것도 돈이 더 많이 들어가기 때문이라고. 그래, 나도 그렇게 되는 게 좋겠지만 말이야.
집이나 외제차 같은 건 혼자서 못하면서도 가전제품이라도 값비싼 거라면 내가 책임져야 할 것 같아. 미치겠어. 어디선가 집이 하나 내게 떨어지면 좋겠네. 재수 씨, 그런 사람에게 보면 꽉 막힌 사람은 아닌 것 같아. 하긴, 재수 씨도 직장이 꽤 괜찮아 보이긴 하지만 특별히 볼 데 있는 건 아닌 것 같아. 몇 달간 하지 않아도 되는 말들을 많이 들어서인지 그런 말마저 중요하게 신경 써야 할까 고민했지만 나도 신경 쓰고 싶지 않더라고. 그러나 슬슬 시어머니나 시아버님께서 제가 집 구매하는데 돈을 도와주기를 원하는 눈치를 주는 것 같아. 결혼을 생각 중인 여자로서 살기는 꽤 괜찮지만 그 집에서는 시어버님의 직업도 확실하지 않고 시댁이 풍족하게 사는 것도 아니라서 나를 조금 깐깐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럼에도 제가 이 여자와 결혼하고 싶었어요. 제가 미술을 전공했거든요. 그것이 평생에 얼마나 도움이 될지 알아요. 집안에서 일하면서 재택으로 돈을 벌 수 있는데 굳이 외부에서 출근할 필요는 없어요. 또한 그 여자가 아름다운 데다가 말도 되는데 이건 말 다 한 게 아니에요. 아저씨는 이런 말을 할 때 그 여자가 어떤 생각을 하는지 알고 싶어서 실제로 녹음해서 들려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잠시 후 아저씨는 우리와 남편이 있는 자리에서 과장되게 집값을 보태 달라는 말을 했어요. 물론 남편을 향해서 말하는 듯했지만 실제로는 제게 말한 거였죠. 단도직입적으로 말할게. 나는 집값을. 경씨가 너도 결혼해야겠다. 결혼으로 뭘 놓치기엔 이젠 너도 나이가 많아졌잖아. 나도 결혼으로 누군가와 함께하고 싶어. 그럼 나에겐 아빠 같은 남편이 되죠. 이렇게 나의 편안한 미래를 만들어줬으면 좋겠다. 정말로. 내 마음에는 참 많은 것을 하고 싶어. 그러나 나에게는 아빠 대신처럼 태어나준 남편이 그렇게 한숨만 쉬며 나를 바라보는 모습이 정말 이해가 안 갔어. 심지어 버님께서 가신 후에도 남편은 계속해서 마음이 아프다며 이야기를 했어. 난 척하는 척만 하면서 제 할 일만 하려고 했어. 내가 예상보다 냉정해 보였는지 남편은 내 심정을 읽은 듯 했어. 그리고 며칠 후 남편은 나에게 정말 예상치 못한 말을 했어. 우리 형 집에서 대출을 받아 집을 사야겠다. 주연이야, 형은 대출에 관심 있어? 너도 한번 고려해봐. 가족끼리 서로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잖아. 주연이도 말 안 해서 혹시 필요한 도움이 있으면 말해. 엄마나 형들도 너에게 의지하고 있으니까. 어른들만 우리 소신만 보고 있을 순 없어. 아주버님은 돈을 모으지 않으셔서 지금 이런 상황인 거 아니야? 형은 잘 살려는 노력을 했어. 그냥 상황이 좀 어려웠을 뿐이야. 앞으로는 더 좋아질 거야. 좋은 사람과 결혼할 거니까. 지금까지 일이 잘 안 풀렸다고 해서 결혼해서 일이 좋아질 것도 아니지만 나도 어느 정도 고려해봤어. 하지만 현재 상황을 고려해서 대출을 받아서 집을 사는 것도 좋은 선택일 수 있어. 그건 하자고. 누가 너만 대출 받으래. 나도 받는다고. 경식 씨, 대출 얼마나 받을 수 있는데? 어머니와 아주버님 생활 때문에 대출 받은 거 꽤 되거든. 그럼 결국 다 내 몫인데 나는 그렇게까지 할 여유가 없어. 우리 미래도 대비해야지. 그리고 아주버님 문제는 아주버님이 책임져야지. 그럼에도 남편은 기어이 또 대출을 받고 저한테도 계속 대출을 받으라고 강요를 하더라고. 그 바람에 저는 남편과 크게 싸우게 됐어요. 왜 내 대출을 경식 씨가 받으라고 말하지? 한 번만 더 해봐. 이혼이다. 알았어야. 이럴 때 돕고 살려고 결혼하는 거 아니야? 그런데 대출 좀 받자고 하는데. 그게 다른 문제가 아니라 지역의 경사라고 하는데 왜 이혼이라고 할 때 더 작은 경제적 문제로 이혼할 만큼이나 많이 이혼을 하지. 근데 내 돈을 생으로 다 양보하라는 것과 마찬가지인데 그걸 누가 좋다고 해? 다가 강까지 하는데 부부는 한 마음이 아니겠냐? 너도 우리 가족이 된 것이니 함께 힘을 합치자는 뜻인데 왜 그렇게까지 선을 그으며 일일이 감히? 이럴 때만 가족이고 힘을 합치자고 하네? 언제부터 내가 너희 둘 사이에 껴있다고 생각했니? 양심이 있으면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봐. 가족은 가족이니까 부부끼리만 어울려 다니자는 것이고
난 뒤치다꺼리 할 뿐이야. 아버님이 도와주고 싶으면 형편이 되는 한에서만 해줘. 그 이상은 곤란한데 내가 대출 가능한 것도 형편이 된다는 게 문제야. 대체 어디까지 해줘야 가족의 도리를 다하는 건데 우리 허리를 졸라 하면서 해야 하는 이유를 모르겠어요. 우리 사이가 험악해지고 분위기가 좋지 않은데 시간이 흘러갔고 그런 가운데 제게는 병역과 같은 일이 생겼어요. 제게 더불어 든든한 버팀목이었던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아버지는 식당을 오픈하러 가는 길에 쓰러져서 병원으로 옮겨졌는데 제가 도착하기 전에 심근경색으로 인해 제 곁을 떠났어요. 임종을 지키지 못한 저는 말 그대로 세상이 무너지는 경험을 했어요. 너무 충격을 받아서일지도 모르겠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말을 듣고 몇 시간 동안의 기억이 지우개로 지워진 것처럼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 상황에서 제 정신을 번쩍 나게 한 건 바로 남편의 말이었어요. 갑작스러운 장례 때문에 식당 직원들이 나서서 제게 도와주고 있었는데 옆에서 남편인 자는 이런 말을 하더군요. 현아, 장인 널은 무슨 심각한 빚 같은 건 없었지. 장인 너은 살고 계신 집도 별 문제 없고 뭐 담보 같은 거 했나. 그때까지 힘이 쭉 빠져 시체처럼 있는 저는 남편을 향해 버럭 소리를 질렀어요. 그걸 내가 알아서 뭐 할 건데? 왜 너는 사위라는 놈이 장례 준비도 제대로 안 하면서 아빠 식당이나 집은 왜 물어봐? 제 말에 남편은 움찔하더니 놀라서 한참 동안 저를 쳐다봤어요. 그도 그럴게. 제가 그전까지 이렇게 소리를 지르거나 막말로 화를 낸 적이 없었으니까요. 없었거든요. 남편은 저한테 뭐라고 말하는 걸듯 말듯 하더니 어딘가로 가서 휴대폰으로 통화를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통화 내용을 듣은 아버지 식당 직원 한 명이 저한테 와서 어가 없다는 듯이 말을 전했어요. 주현 씨, 망할 때 이런 말은 좀 어떻게 할지 모르겠지만 주현 씨 남편인데 자기 집과 통화하는 것 같은데 사장님 빚은 없을 것 같다는 둥집은 어떤지 더 확인하겠다. 이런 말을 했어요. 너무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저 역시 남편이 결혼하면 아버지한테 그렇게 잘하겠다는 그런 말과는 180도 다른 행동만 보여준 데다가 아버지의 죽음에 슬퍼하기보다는 뭔가 챙기려는 모습에 배신감을 느끼고 있었어요. 그런데 남한테까지 저런 모습을 뻔뻔하게 보이다니 저는 그나마 남아있던 정남미 아지가 떨어져 버렸어요. 그런데 더구나 빈소에 찾아온 시어머니와 아주버님은 더 제 속을 파고들기만 했어요. 식당은 어떻게 할 거냐? 내가 회사 다니면서 식당 경영까지 할 수 없잖아 라고 하니 꽤 장사가 잘 된다던데. 그건 우리 큰아들 경준이가 하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나머지 재산 문제도 정리가 되면 우리 목 빼놓으면 안 된다. 재수 씨는 진짜 복이 많은 사람이네요. 우리 예비 마누라도 이 정도 복은 있어야 되는데. 아니, 누가 젊은 나이에 이런 큰 돈을 힘들이지 않고 갖겠어요. 대한민국에 그런 사람 몇 안 돼요. 재수 씨는 진짜 몇 %가 안 된다. 사람인 나인데 아버지를 잃은 사람에게 하는 소리인 것인가요? 그제야 시댁 인간들과 남편의 본 모습을 확실하게 알게 되었어요. 일단 차분하게 장례를 치르고 아버지의 유산 상속 문제도 차근차근 정리해 나갔어요. 남편은 이제는 무슨 말을 해줄지 궁금해서 견딜 수 없는 것 같이 보였지만 본질을 이해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어떻게 알아냈는지 하루는 퇴근 후 급하게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주연아, 너 장남 집안을 판다고 했다며 내가 그 동네 부동산에 전화를 돌려 알아냈거든요. 일단 우리 형이 결혼하면 들어가서 살게 하자. 리모델링할 돈 정도는 형이 돈다고 하니까 그게 좋을 것 같아. 솔직히 그곳의 위치도 그리고 집 상태도 지금 파는 것이 아까운 것 같긴 하지만 그 동네를 고려한다면 아파트 값이 주저앉을 때가 아니라 오히려 오를 때일 수도 있어요. 일단 그렇게 진행해보자고요. 제가 나름대로 인간들이 어떻게 머리를 굴려서 아빠의 집을 내놓게 된 걸 알겠어요. 그게 더 기이하게 느껴지더군요. 아마도 제 남편이라면 아파트를 내놓기로 결정할 것 같아요. 그에 오늘 뛰어볼 겁니다. 그동안 지켜보면서 남편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저는 어떻게 될지 보려고 한번 감을 봤어요. 그럼 전세로 받는 게 낫겠죠? 아니면 월세가 좋을까요? 아주버님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그러자 남편의 얼굴이 굳어지며 훈계하듯 토통이더군요.
무슨 일이 어째서 지금 가족끼리 대화가 필요해 보이네요. 이렇게 돈을 계산하자는 거야?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까지 깐깐하게 말해? 아니, 그 집을 놀리면 뭘 하겠냐고 하는 거야? 지금 당장 팔 것도 아니고 내가 들어가서 살 것도 아닌데 형들아 전세 값 내라는 거야? 너무 이런 식으로 살진 말라. 다 돌려받는다고? 안 그래도 결혼 이야기도 제대로 안 돼서 하루가 다르게 변하는 걸 보면서 그런 말이 나와 그러지 말고 이런 때에 우리가 형한테 든든한 힘이 되어줘야 해. 주자. 저는 이 인간들의 꼼수를 굴리는 검은 음모가 질리기 시작했어요. 제가 말없이 쳐다보니 남편은 제가 그 말을 수긍한 줄로 생각하고 화를 내어 말했어. 가더군요. 그럼 형한테 그 집 비밀번호는 전해주고 똑같지. 아, 장인어른이 돌아가셨다는 말이야. 말을 듣자마자 퍼뜩 그 집부터 떠오르더라고. 장인어른이 이렇게 우리한테 베푸시고 가신다고 생각했더니 절로 감사하다는 말이 나왔던 거죠. 어떻게 그 순간 그런 생각을 했는지 대단하지 않나요? 제가 그러자 남편은 제 표정을 보더니 얼굴이 빨개지며 너무 슬프고 당황스러웠지만 제대로 못 해봤을 땐 너무 죄송했어요. 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죠. 남편이 시댁에 연락을 해 헛꿈을 부풀어 있는 동안 방에 들어와 말로는 부동산에 아버지의 집을 내놓았고 변호사를 알아보았어요. 그러는 김에 우리 신혼집도 같이 내놓았죠. 그 인간 흔적이 있는 데는 전세나 월세로 내놓는 동안 갖고 있는요. 겉도 싫을 만큼 일말의 정도 없어졌거든요. 바로 다음 날 저는 수소문한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상담을 받았고 이혼 접수를 하고는 일을 착착 진행했어요. 그 사이에 우리 아빠 집 비밀번호를 바꿔놓자 남편은 왜 비밀번호를 바꿨냐며 저를 닥달했다. 시어머니나 아주버님이 저한테 인간이 되라는 둥, 적당히 괴롭히고 내놓으라는 둥, 협박 아닌 협박을 하는 말들을 늘어놓았어요. 저는 그런 말들도 몰래 다 휴대폰에 녹음해서 증거로 남겨놓았죠. 이혼 준비를 다 하고 소장 접수를 하는데 아주버님이 급하다며 저를 찾아왔더라. 재수씨, 일단 그 집을 우리 차에서 봐야 내 결혼이 진행될 것 같으니까 비밀번호 좀 알려줘요. 내가. 일에 대해서는 나중에 크게 한턱 쏠게요. 이미 내일 가보려고 하는데 괜찮겠지. 반말을 섞어가며 무례하게 말하는 아주머니들 테나 알았다며 아빠 집 비밀번호를 알려줬어요. 사실상 집은 이미 나가서 집을 산 사람이 비밀번호를 알고 있었고 재혼집도 팔려서 저는 이사 준비를 마친 상태였거든요. 남편이 회사에 출근한 후에 미리 예약해둔 이사짐센터 직원들과 재활용센터 직원들에게 옮길 짐과 재활용할 물건을 알려주고 임시로 호텔에 들어가 있으려고 나가려는데 아주머니들 테 전화가 왔어요. 지수씨, 이거 뭐예요? 여기는 다 비워져 있고 아무것도 없네요. 아니, 그것보다 다른 사람이 와서 자기가 샀다고 하네요. 뭐가 어떻게 된 건가요? 재수씨의 집에 있는 거 아니죠? 여기 있는 사람이 사기치는 거 맞죠? 아니요, 그 말이 맞는데요. 제가 그 집을 팔았어요. 제가 그 집을 갖고 있으면 이혼하고 나서도 대이나 태기집에서 나를 괴롭힐 것 같아서 그렇죠. 내가 아빠랑 추억 있는 집을 팔고 싶었겠죠. 근데 안 되겠더라고요. 이건 뭐 내 걸 지을 걸로 알았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집 구석은 벗어나야 하는 거지. 그러니까 거기서 망신당하기 싫으면 당장 나와야 해요. 집을 팔았다고? 아니, 이게 그렇게 금방 팔리나요? 좀 싸게 내놓았더니 금방 팔리던데. 저는 그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고 호텔로 갔어요. 남편과 시어머니는 번갈아 저한테 전화를 하며 난리가 났습니다. 문맥을 이해하여 다시 작성해드리겠습니다. 문제가 생겼지만 전화를 받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이혼 소장이 도착하자 남편은 회사까지 저를 찾아와 눈을 부라리며 진실을 밝혀냈습니다. 아니, 말도 없이 집을 팔더니 이제는 이혼이냐? 지형이 끔찍하지만 대출을 받아서 지형의 신혼집을 샀다고 사람들에게 속이며 헛부리고 있었잖아. 그러더니 우리 아버지가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우리 아버지의 집이 담보로 잡혔는지를 알아내니 너희 집 식구들에게 알리느라 바쁘었고 내 엄마와 형도 장례식장에 와서 재산 정리를 해야 한다는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너희가 몸 남기려면 재산을 치우라고 말하는데
식당은 지네가 어찌할지 모르겠다고 하는데 이런 말 같지 않은 소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인간들에게 더 상종하고 싶지 않아? 제가 카페 안으로 떠나가라고 큰 소리로 말했다. 남편도 부끄러운 건 아는 것 같았지만 더 말을 못하고 바빠서 자리를 뜨더라. 그러나 남편은 그 후에도 계속해서 진실을 숨겼어. 야, 내 마음대로 우리가 살던 집까지 팔아?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야. 우리 부부는 모든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거다. 그러면서 너 집 한갑반 내놔. 내 멋대로 집 한 거니까. 이건 나도 걸고 넘어질 텐데 너 그렇게 알아? 그러면서 너 진짜 어디서 알아보지도 않고 무식한 척하는 거 어디 내 마음대로 해봐. 변호사도 찾아가서 알아보라고. 나는 빈정거리며 전화를 끊었고 그때부터 남편이랑 시댁이 여기저기 많이 살펴보는 것 같더라. 결국 그러다가 안 되겠다 싶은지 남편은 다시 찾아와서 상황을 설명해 줬더군요. 주연아. 이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하지 말고 이성적으로 대응하자. 우리는 어른이니까요. 내가 실망스러운 마음일 것 같아. 나는 우리가 이제 모두 가족이라 생각해서 내가 어른답게 이해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 않았나 봐. 보지? 내 입장을 좀 더 배려하고 더 잘 설명하지 못한 것에 대해 미안해. 내가 불만을 가졌을지 몰랐어. 어디서 사람을 좀팽이로 만들어야 하는지 원래 있던 능력인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집 경제적인 상황이 나쁘고 답이 없다면 아무도 고백을 하지 않는다. 서류도 다 남아있어. 그래서 내가 손대면 안 된다고 했으니까 날 와서 헛소리 하지 말고 밖으로 나가서 물어보세요. 거저보면 어른답다고 생각하냐? 너희처럼 다른 사람을 이용하고 살아가는 게 어른스러운 것인가? 내 형이라는 사람처럼 파렴치하고 거짓말이 두꺼운 게 어른스러운 거야? 내가 그럼 뭐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니? 어딜 봐도 우리 아빠 집을 털려고 꼼수를 부리면서 아무리 도둑놈 같이 생긴다 해도 아니, 도둑이라도 그 정도로는 하지 않을 거야. 내가 어떤 장난을 치더라도 나는 이혼할 거니까. 내도 어디 해보고 싶으면 해봐. 그리고 그 집에 사람이 들어올 텐데 내 짐도 지금 당장 챙겨라 아니면 전부 쓰레기통으로 보내라 했으니까. 내가 스스로 처리해. 너는 그런 틈새를 놓치지 않는다니까. 야, 심주현, 모든 게 다 내 맘대로 될 것 같아? 결코 아니야. 너야말로 내 맘대로 안 되는 게 분명하니까. 나한테 이러시고 저러시고 하는 거잖아. 이제는 또 협박이라니까. 변호사를 선임하고 해볼 테면 해보라는데, 아버지. 장례식장에서도 우리 아버지 재산을 갖고 지들끼리 쑥덕거리는 그런 양심도 없는 인간들, 손을 과연 법원이 들어줄까? 게다가 나는 증거도 다 있고, 서류상 문제될 것도 없는데, 제가 강하게 나오자 그제 아버지는 저한테 잘못했다며 싹싹 비는 신용을 했고, 어머니도 저한테 자기가 죽는다고 잘못했다며 고개를 조아리다. 그러니 이에, 새아가 우리가 100번 1000번 잘못했다네. 기분 풀릴 때까지 사과하라고. 그러니 제발 우리 경식이 이혼만은 하지 말아다. 제발 부탁이야. 하지만 이제 저한테는 그런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그런 와중에도 아주버님이 저한테 미안하다는 문자 한 통도 없었어요. 원래 그런 사람인 줄 알았지만 참 어처구니가 없더군요. 그래서 저는 이혼 소송을 진행했고 신혼집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던 남편 짐은 제가 말한 대로 쓰레기장으로 직행할 뻔했어요. 남편은 제가 빈말하는 줄 알고 있다가 사람들이 와서 자기 짐을 밖으로 집어 던지자 그제야 허둥지둥 챙겨서 나왔다더니 몇 달 후에 우리는 완전히 남남이 되어 헤어졌네요. 처음에는 이혼이 무서워서 두려웠지만 정말 평생을 함께할 가치가 있는지 잘 생각해보고 결단을 내리니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결혼 전에 아무리 잘하고 좋은 말을 해도 결혼하고 나서 변하니 모든 것이 참 허무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누구든 자신이 급할 때는 좋은 말을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사람은 안 좋은 상황에서 어떻게 대처하는지를 보아야 그 사람에 대한 진면목을 알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나 그 과정에서 혼자가 되어 아빠의 그리움을 자주 느끼게 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안정적이고 나아지는 모습을 발견하고 있어요. 아빠가 제 이혼을 속상해하실 것을 알지만 계속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진작에 아빠의 말을 듣었다면 후회도 없었을 텐데요.
이제부터는 후회 없는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해 나가야겠습니다. 그럼 이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랄게요. 여러분의 응원과 현명한 조언에 감사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좋은 일 가득하시길 바랍니다.